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지목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추가 폭로도 내놨습니다.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과거사위원회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고 장자연 씨 사건 등의 재조사 권고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장 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조사단 의견을 검토해서 다음 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이 담긴 시간표를 곧 북한에 제시할 거란 외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나흘 동안 한중일 순방에 나서는 매티스 국방장관과 방북이 추진되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메신저 역할이 주목됩니다. 자유한국당의 계파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출범을 강행했지만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하며 김 대행의 사퇴와 준비위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도 재벌그룹 관련 회사들의 내부 거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낮춰 규제망을 빠져나간 기업들의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공정위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함양의 낮 기온 36.7도, 서울 33도 등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 제주에서부터 장마가 시작되면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커피 전문점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상당수가 일회용 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에만 집중된 땜질 대책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당신의 이야기가 월드컵을 더 즐겁게 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이른바 논두렁식의 보도에 대해서 검찰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화살을 당시 국정원 쪽으로 돌렸습니다. 해당 보도의 배후에는 국정원이 있었다면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관련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자고 제안했지만 검찰이 거절했다는 얘기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런 폭로의 사실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또한 이런 얘기를 지금 다시 꺼내놓는 배경에 대해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뉴스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다루겠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두렁식의 보도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뒤 미국에 머무는 걸로 알려진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입장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가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한 보도에 검찰의 계획이나 개입이 없었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대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이 전 중수부장은 KBS가 시계 수수 사실을 처음 보도한 2009년 4월 22일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 보도 내용을 보고받고 원세훈 원장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꾸몄다고 욕을 하며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엔 김영호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과 정순영 국회 전문위원 등 고위 공무원 5명이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해당 보도가 국정원 대변인실의 개입으로 이뤄진 걸 확인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전 중수부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찾아와 혐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라고 제안해 화를 내며 이를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도피 의혹을 받던 이 전 중수부장이 최근 워싱턴 DC 인근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돼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이메일 입장문에서 자신의 주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명과 정황을 추가로 공개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했던 SBS는 보도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이 전 중수부장의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두렁 시계 관련 의혹은 2009년 대검 중수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중 불거졌습니다. KBS와 SBS의 보도를 통해 고가 시계 수수와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 등이 보도되면서 검찰은 피의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SBS의 보도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의 행태와 보도 내용, 원세훈 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SBS는 아무런 구체적 근거가 없고 순전히 자신의 추정에 불과한 것임을 인정했다면서 자체 조사에서 해당 보도의 취재원은 대검 관계자로 파악됐고 이 전 중수부장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논두렁 시계 보도 경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다음에 연락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당시 KBS 보도 직후 식사 자리에서 이 전 중수부장이 원세훈 전 원장을 비난하는 발언을 들은 것으로 지목된 정순영 전 국회 전문위원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논두렁 시계 보도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다니던 로펌을 그만두고 한국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입장 자료를 내가면서 자신의 주장만 알리는 상황이죠. 이 전 중수부장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법조팀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입장문을 낸 거죠. 작년에 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첫 번째 냈던 자료하고는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먼저 지난해에는 이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를 반박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라는 말을 국정원으로부터 들었지만 화를 내고 응하지 않았고 그 해당 언론 보도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예. 이번 자료도 골자는 같습니다만 계기가 다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 USA를 중심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게 논두렁 보도에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국내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번 입장 낸 거에 영향을 배경이 끼쳤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 전 중수부장은 허위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서 지난번보다 2배나 긴 분량의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예. 그 내용이 그렇게 긴 만큼 구체적인 근거가 좀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전 중수부장이 만약에 자신의 결백함을 정말로 강하게 증명하고 싶었다면 논두렁 시계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SBS의 자체 진상조사 내용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최소한의 알리바이라도 제시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SBS는 보도 당일 작성된 취재 보고를 통해서 담당 기자가 구체적으로 몇 시에 대검 어디에서 해당 내용을 어떻게 들었다, 어떤 관계자를 만났다 이런 내용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번 입장문에서는 그 책임을 전부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에게 돌린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아무튼 SBS는 이 문제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하는데 명예훼손으로 나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자료에서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진술 내용을 일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인용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게 이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인용하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서 재판에 아예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노 전 대통령이 당시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대중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수사 책임자가 이 노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이 어떠했다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아니냐 하는 건데요. 예. 특히 노 전 대통령 측은 2009년 검찰 조사 당시부터 명품 시계를 포함한 이 뇌물수수 혐의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었습니다. 예.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입증되거나 또 법원에서 확정된 혐의 사실이 아닌 만큼 이 전 중수부장이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
이 전 중수부장이 두 번의 자리에서 모두 언제든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럴까요? 오늘 저희 취재진이 뉴스룸을 통해서 혹시 추가로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라고 접촉을 했더니 이런 답변이 보내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 수사 관련은 본인이 언론에서 인터뷰하기에 적절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정식으로 청문회를 열어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이 전 중수부장이 귀국할 경우 오늘 입장문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귀국을 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예. 또 주체가 국회이든 혹은 법무부 과거사위가 됐든 조사가 실제 이뤄질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배우인 고 장자연 씨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비롯해서 과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5개 사건들을 재조사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오늘 법무부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오늘 장자연 씨 사건의 재조사 여부가 정해질지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주일 뒤에 회의를 한 차례 더해서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오늘 회의는 문제가 됐던 검찰의 과거 수사와 관련해서 본조사 대상에 추가할 사건들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알려졌는데 이렇게 결론을 못 내린 이유는 뭡니까? 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5개 사건들에 대한 대검 진상조사단의 사전조사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비롯해 용산 철거민 참사, 정현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등 5건이 검토 대상이었는데요. 이 조사단은 지난 2달 동안 사건 관련 기록들을 검토해서 검찰 수사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보고서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고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위원들이 검토하고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과거사위는 다음 주 예정에 없던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예, 오늘 보고된 사건들 모두가 의미가 있는데 고 장자연 씨 사건도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부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재수사에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조사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오늘 회의에서는 본조사 채택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벌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위원들은 향후 본조사로 선정된 이후에 이 재조사 범위와 방향 등에 대해서 주로 토론을 벌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장자연 사건이 본조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요? 그러면 재조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겁니까? 네, 진상조사단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성접대 대상으로 지목됐던 조선일보 관계자들을 둘러싼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고 장자연 씨 유서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사장의 존재를 검찰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조사단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 본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조사단은 기록 검토와 함께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다음 주에 회의가 한 차례 더 열려서 이것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도 이것이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네, 지금 분위기는 오늘 회의에서도 일단 재조사를 시작한 뒤 그 향후 방향과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만큼 상당히 이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무르익은 상태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가능성으로 이 사건들에 대한 최종 조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지수 기자였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을 포함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15년 부산에서 벌어진 판사와 건설업자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법원 행정처가 해당 사건을 통보받고도 해당 판사에게 징계 없이 구두 경고만으로 끝낸 배경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얘기냐면 검찰은 행정처가 수건 사업으로 추진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서 정권 실세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 해당 판사를 봐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의 법원 수사가 예상보다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2015년 초 조현호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현직 판사의 비위를 포착했습니다. 부산고법 A 판사가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와 룸사롱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같은 해 8월 법원 행정처에 이를 통보했지만 별다른 징계는 없었습니다.
대신 당시 임종원 행정처 차장은 이모 판사를 시켜 A 판사에게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만 전달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을 정식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사와 건설업자의 명백한 유착이 드러났는데도 행정처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직권 남용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검찰은 특히 A 판사와 당시 정권 실세와의 관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행정처가 이 실세와 친분이 있는 A 판사를 선처해주고 당면 과제인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협조를 얻어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진상 규명을 위해 부산지검에서 조 전 청장의 수사 기록 등도 넘겨받을 방침입니다. 이 사건으로 정식 징계를 받지 않았던 A 판사는 지난해 초 사임한 뒤 현재 부산 지역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법원을 어느 정도 속도로 조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번 주에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모두 넘겨달라고 요청한 지가 이제 일주일째입니다. 대법원이 이번 주 안에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쓰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함해서 민감한 자료를 얼마나 내줄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내부 문건을 포함해 사법농단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넘겨달라고 한 지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목록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관들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법관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 행정처 간부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용 차량 이용 내역도 담겼습니다. 이 같은 자료엔 앞서 법원이 내부 특별조사단을 통해 확보한 것보다 훨씬 내밀한 정보가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재까지도 어떤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할지 검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 제출을 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동의가 없으면 하드디스크 등은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가 미진할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대법원에 대해 책임론과 비난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고 또 일체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주 안에는 자료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벌써부터 투자 유치와 경제 개발 논의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핵화 약속이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좀 이른 감은 있지만 미국,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북한 개발 계획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부동산 잠재력을 거론하면서 경제 개발이 임박했음을 밝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중국 내 복수의 북한 소식통들은 시진핑 주석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신의주 개성간 철도 도로의 개보수와 북한 4대 특구 개발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안의익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북중 간 새로운 협력 문제도 집중 논의했습니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 전술적 협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이 도의되었습니다. 북중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신의주 개성간 철도 도로의 개보수를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내륙과 해상의 경제벨트인 이른바 1대1로의 연장선상에 있는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1대1로 사업의 한반도 연계 프로젝트로서 또한 중국 동북지방의 발전 혈항으로서 이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끄는 친선 참관단을 중국 베이징, 상하이, 저장성, 닝보 등에 보냈는데 이 참관단에도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간부들이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의주 개성간 철도 도로 개보수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위원장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측의 경강선 KTX가 좋다고 들었다며 북한 철도 도로 사정은 민망할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평양의 강남 특구와 신의주, 나진, 그리고 원산 등 4대 특구에 대한 개발과 투자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중국 측은 이 같은 개발 구상을 제안하면서 4.27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도 비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내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대표단이 만나서 철도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측 대표단에서는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북측에선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단장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또 다음 달 4일에는 산림 협력을 위한 접촉도 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곧 북한의 비핵화의 시간표, 타임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요구사항이 담길 것이라는 설명으로 북한의 비핵화 후속 협상을 서두르라는 구체적인 압박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이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북한에 제시할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특정 요구사항과 특정 시간표가 곧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시간표를 확약받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지 12일 만입니다. It does take a long time to, pull off complete denuclearization. It takes a long time, scientifically. 시간표가 제시되는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로 관측됩니다. 매티스 장관이 한중일 순방 동안 한미 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비핵화 실행 단계와 연계해 북한을 압박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인사의 회동의 핵심 의제일 가능성도 큽니다. 특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비핵화 조치가 20%만 이뤄지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고 했는데 이를 위한 이행 리스트를 내밀 것이란 분석입니다. 핵무기와 핵물질 반출, 그리고 재처리와 농축시설 폐기 조치 등이 그 대상입니다. 최근 교도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1개월 내에 폐기 대상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참석할 1차 후보 500명을 뽑는 추첨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추첨식에 참석한다고 해서 확률이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이 자리를 굳이 찾았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보고 죽었어도 한이 없고 못 만나 많이 애타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만나야 뭐 이렇게 해보지 만나야. 4번 실망했지만 이번에도 박성은 할아버지는 상봉 후보자 추첨장을 찾았습니다. 올해 나이 95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란 두려움 때문에 현장에서 추첨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산문 몇 년 살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한다는 걸 예약할 수 없잖아요. 노인의 소원은 고향 동생들을 만나 부모님 마지막 모습이라도 전해드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추첨이 시작된 지 10분도 안 돼 1차 후보 500명 명단이 나왔고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산가족은 끝났어요. 현장을 찾은 이용녀 할머니도 아쉬움에 자리를 뜨질 못합니다. 65년 전 3살 딸과 헤어졌고 그 세월 동안 매일 밤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루도 한시도 걔 잃어먹은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을 안 만나줬고 뭐. 1차 선정된 후보 500명 가운데 다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100명만이 최종 상봉 기회를 얻습니다. 기다림이 계속되는 사이 해마다 2,400명 넘는 이산 가족이 눈을 감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남북 통일 농구 경기가 다음 달 4일부터 이틀 동안 평양에서 모두 4차례 열립니다. 15년 만에 부활한 통일 농구는 남북 간 친선 경기 외에 남북 선수들이 서로 섞인 채 대결하는 혼합 경기도 치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남녀 대표팀은 다음 달 3일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평양으로 떠납니다. 네, 어제 전남 강진의 야산에서 실종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지만 여러 의문점들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1차 부검에서도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경찰 기동 대원들이 16살 이모양으로 추정되는 시신 발견 현장을 수색합니다. 유류품이나 범행 도구 등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시신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골절 등 외상이나 훼손된 흔적은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탓에 사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부패 정도로 봐서 이게 감정을 해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안 잡으러 그 정도 심해. 결국 경찰은 추가 정밀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것도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신이 얄몸 상태로 발견됐지만 옷가지나 범행 도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은 훼손하지 않았는데 머리카락은 거의 남지 않은 점도 의문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야산이 험준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살해 후 시신을 운반했다면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양이 친구에게 보낸 SNS 메신저 내용과 휴대전화 위치, 김 씨의 차량 이동 경로 등을 볼 때 두 사람이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숨진 용의자 김 씨와 이 양이 접촉하거나 연락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여기서도 특별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울산에서도 전남 강진 여고생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80대 할머니가 집 근처 밭에 묻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력한 용의자인 40대 남성이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80여 가구가 사는 울산 북구의 작은 마을입니다. 지난 22일 82살 이모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된 지 이틀 만입니다. 할머니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살던 집과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둘 정도로 가까운 곳입니다. 집 근처 텃밭에 묻힌 상태였습니다. 인위적으로 손을 막 씹으려고 일어나더라고. 이상하다. 이 할머니는 1차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또 실종 당일 새벽 2시쯤 누군가 이 할머니 집을 찾아온 흔적이 발견됐고 같은 시각 휴대폰도 꺼졌습니다. 경찰은 타살의 무게를 두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마을 주민인 40대 A씨가 사라졌습니다. 가족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지난 23일 밤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집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조사하는 한편 이 할머니 시신에서 발견된 흔적과 A씨의 DNA도 대조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서울 강남의 도로 한복판에서 승합차가 백화점으로 돌진했습니다. 백화점에 사람들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운전자를 비롯한 4명이 경상을 입었고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노란색 승합차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도로에 진입합니다. 잠시 뒤 갑자기 속도를 내며 가드레일을 지나쳐 인도로 향하더니 백화점 1층으로 돌진합니다. 운전자는 50대 이모 씨였고 차량에는 일행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파손된 가드레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친 차량은 화단을 뚫고 그대로 창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차량이 들이받은 곳은 서울 강남의 백화점이었습니다. 행인이 거기가 많은 곳이에요, 항상. 점심때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승합차는 백화점으로 돌진하기 직전 유턴을 하던 화물차와 부딪힌 상태였습니다. 운전자 이 씨 등 4명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목 등에 경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오늘도 전국이 무더웠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폭우가 올 수 있다는 예보입니다. 비 덕분에 일주일 이상 시민들을 괴롭혀온 미세먼지는 씻겨가겠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따가운 햇빛을 애써 막아봅니다. 불볕더위에 팔을 걷고 양산도 썼지만 역부족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동해안과 내륙 지방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와 경보는 오후 4시가 돼서야 해제됐습니다. 오늘 경남 함양의 낮 기온은 36.7도를 기록해 가장 더웠습니다. 서울도 32.9도까지 올랐고
대구와 광주는 34도를 넘었습니다. 이른 더위에 벌써부터 온열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두통,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온열 질환자는 지난 23일까지 113명으로 보고됐습니다. 더위는 오늘 밤부터 한풀 꺾입니다. 더위와 함께 일주일 넘게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를 뿌리는 장마전선은 중부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새벽부터 전국에 비를 뿌린 뒤 오후엔 북한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후 모레쯤 다시 남부지방으로 내려올 걸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엔 30에서 80mm,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립니다. 특히 남부지방엔 장마전선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목요일까지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친박계는 살아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상황을 두고 나오는 말입니다. 당 쇄신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놓고 계파 갈등이 극심한데 오늘도 친박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비박계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계파 갈등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어느 누굴 미워하고 탓하고 원망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갈등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당장 4선 의원 중진 5명이 김대행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로서 지방선거를 치른 만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또 김대행이 출범시킨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도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중진 중 다수가 친박근혜계로 분류됩니다. 결국은 복당파 내지는 김성태의 원내대표의 그 아바타 역할을 할 비대위원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너무 크다. 당의원 112명 중 절반이 넘는 초재선 74명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친박계들은 김대행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강경파 친박계 초재선들 사이에선 김대행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한국당 내 계파 갈등은 갈수록 격화될 전망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를 꾸릴 준비위원장을 안상수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 의원은 당 일각에서 정풍운동 대상으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즉 당내 일부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당을 살릴 임무를 맡게 됐다는 것이죠. 한국당의 구인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안상수 혁신비대위 준비위원장은 어제 당 재건 비상행동에서 자신의 정계 은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초까지는 비대위원장 인선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최대 공약수가 모아지는 그러한 혁신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가 구성이 되도록 기초 작업을 하겠다 하는 다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준 교수 등이 거론되지만 지방선거 공천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군에 오른 인사들이 나서길 꺼려하면서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비대위 준비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수술을 집도할 명의를 잘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가져봅니다. 준비위의 첫 회의는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그러나 정풍운동 대상에 포함된 안 위원장이 영입해올 혁신비대위원장이 당내 다수의 지지를 받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고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취소와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관례에 따른 것이다라는 의견과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맞섰는데 정부가 오늘 무궁화장을 취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우를 갖춰 애도를 표하라는 뜻을 전하는 것으로 조문을 대신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김 전 총리의 훈장 취소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발단은 일부 언론이 일부 정치인의 얘기를 듣고 김 전 총리가 무궁화 대훈장을 받는다고 보도하면서입니다. 무궁화 대훈장은 수여 대상이 대통령 등 국가 원수와 그 가족들입니다. 규정상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계 등에선 대훈장이 아니더라도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쿠데타 주도 세력이고 박정희 시대 독재와 인권 탄압에 앞장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무궁화장은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훈장입니다. 역대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들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다 추서를 했었습니다. 그런 관례라는 것도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 여부도 관심을 모았는데 유족들에게 예우를 갖춰 애도를 표하라는 뜻을 전달하는 걸로 조문을 대신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훈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추서하되 정치적 의미가 포함되는 조문은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이 당선 이후에 처음으로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짓말이 끝이 없었다고 김 씨를 강하게 비판한 건데 김 씨도 물론 반론을 내놨습니다. 아무튼 이와 함께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 나오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어젯밤 페이스북에 4,000자가 넘는 긴 글을 올렸습니다. 김 씨의 거짓말은 끝이 없었다며 김부선 씨를 비판한 건데 언론과 기득권은 김 씨의 말은 진실로 내 주장은 불륜남의 변명으로 치부했다며 거대 세력의 광기가 느껴졌다고도 썼습니다. 김 씨뿐 아니라 김 씨 주장에 동조했던 이들 모두를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 씨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곧 정리해서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이 당선인은 자신이 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것이라는 여권 지지층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주권자인 국민이 대리인인 대통령을 무조건 추정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면서 이런 식의 이간질은 이재명에 대한 비난이자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당선인 측은 취임을 일주일 앞두고 그간의 입장과 소신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선인이 글을 올린 직후 김부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줄곧 언론의 취재 요청을 거절해온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정하고 선거 전에 폭로했거나 불순 세력이 내 배우라는 것이냐며 이 당선인의 주장을 비난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대구의 수돗물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환경부 차관이 대구에 가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면서 안전하다고 강조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을 근거도 없고 오염물질을 걸러낼 방법도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환경부 차관이 수돗물 2잔을 연거푸 들이킵니다. 환경 호르몬인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된 뒤 퍼진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될 것이다. 그래도 시민들은 수돗물에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식당엔 생수로만 조리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재료를 씻고 수저를 닦을 때도 생수를 쓴다고 강조합니다. 단가 부분에서 조금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손님들의 위생 안전이 먼저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안한 건 당장 손 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부라 화합물은 현재 수질 검사 항목에서 빠져 있어 언제든 다시 배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수에서 과부라 화합물이 또 나오더라도 정수장에선 걸러낼 수도 없습니다. 활성탄 흡착지에 그 접촉 시간이 길어야 저감 효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0분 정도 접촉 시간밖에 안 된다. 환경부는 이제야 과부라 화합물을 수질오염 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산업단지 안에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재정개혁 특위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나리오가 지난주에 공개됐죠.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카드로 불리던 것인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리 세지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20억짜리 주택의 세금이 47만 원 늘어나는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남은 변수는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고가주택 소유자의 부담은 얼마나 늘까? 4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안을 적용했을 때
시가 20억 원 규모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최대 47만 원 늘어납니다. 1주택자는 이보다 부담이 더 적습니다. 강남 지역에 시가 16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인상액은 연 7만 원에 그칩니다. 시민단체들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있어서 세부담이 그다지 강화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고액주택자의 경우에는 그보다도 더 미미하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매우 실망스러운 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1주택자들의 조세 저항을 우려해 증세 대상을 최소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남은 변수는 공시가격 인상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권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50에서 60% 정도인데 이를 끌어올릴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과 금액은 상당폭 늘어나게 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약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라면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부산 울산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이틀째 통제되었습니다. 교각 상판을 연결하는 이음쇠가 튀어나와서 지나던 차량 45대의 타이어가 터지고 잇따라 부딪힌 사고 때문입니다. 더위로 이음 장치가 팽창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부실 시공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교각 주변 콘크리트가 부서졌습니다. 이음쇠는 위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차들은 속도를 줄여 지나갑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부산 울산 고속도로 기장 2터널 입구 앞 만화교에서 교각 상판을 연결하는 이음쇠가 5cm가량 튀어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나던 차량 45대의 타이어가 터지고 접촉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바닥을 타고 먼지를 날리며 편도 3차로에서 보수공사가 진행됐는데요. 이 1km 구간에선 이틀째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2008년 12월에 완공됐습니다. 개통한 지 10년이 채 안 된 곳에서 심각한 결함이 나타난 겁니다. 경찰은 더위 때문에 이음 장치가 팽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팽창을 가정한 설계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시공사를 상대로 부실 시공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도 교량 전체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에 나섰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시민 4명을 이유 없이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 휘두른 벽돌에 맞은 시민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도망치고 경찰은 쫓습니다. 사건은 17분 전으로 돌아갑니다. 경찰이 출동하기 전 이 남성은 주유소에서 직원의 멱살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한 거지. 대장으로 가져와 혼자 이후 인근 공원에서 시민을 폭행하고 마트 안에서는 물건을 헤집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지나가던 시민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이곳에 내린 남성은 곧바로 자전거를 탄 행인을 공격했습니다. 기도 비키지 벌떼기 이렇게 비키주고 자전거 타고 갔던 사람이 맞아가지고서는 코에서 피가 나오고 머리 어디서 피가 나. 어제 오전 7시 50분쯤 서울 대림동에서 40살 최모 씨가 행인 등 4명을 때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기가 한 행위를 전혀 모른다니까요. 범죄 사실 그 자체를 기억을 못한다니까요. 최 씨는 과거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경북대 대학원생이 10년 전 같은 과 교수로부터 1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지난 4월에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조사를 해보니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당시 사건 은폐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들은 경고만 하고 끝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경북대 A 교수는 전임 강사였던 2007년 같은 학과 대학원생 B 씨를 1년 동안 성추행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B 씨는 주임 교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건 조직적인 은폐뿐이었습니다. 당시 단과대학장 등은 규정에도 없는 자율징계로 A 교수에 대한 지원을 3년간 중단하는 선에서 이를 마무리했습니다. B 씨로부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받아갔습니다.
징계에서 빠져나간 A 교수는 이후 부교수까지 올랐고 2016년 교내 성폭력 상담소장을 거쳐 성폭력 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속만 끓여오던 B 씨는 올 초 미투 운동이 불붙자 10년 만에 피해 사실을 시민단체에 털어놨습니다. 교육부도 조사에 나서 혐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A 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 교수와 은폐에 가담한 교수들에 대한 조치는 경고에 그쳤습니다. 사건 당시 징계 시효가 2년이어서 현재로선 중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원의 성희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 시효는 올해 관련 법이 개정돼 지금은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정부가 당진항 야적장에 쌓아둔 대진 침대 매트리스 16,000여 개를 충남 천안 본사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당진 주민들에 이어서 이번엔 대진 침대 본사 주변의 주민들이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아직 수거도 다 못한 상태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한 주민이 경광봉을 들고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한쪽엔 주민들이 천막을 치고 들어가는 차량을 감시합니다. 충남 당진항에 쌓여있던 16,000여 개의 매트리스를 천안의 대진 침대 본사로 옮긴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이 입구를 막아선 겁니다. 오늘 오전에는 수거된 매트리스를 싣고 온 화물차 10대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동네지만 이렇게 많이 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거기는 사람이고 여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수거해 대진 침대 본사와 당진항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당진 주민들이 입구에 천막을 치고 반입을 막았습니다. 정부는 결국 당진항에 있던 매트리스도 제조사인 대진침대 본사로 옮기기로 한 겁니다. 대진침대 본사에는 이미 폐기해야 할 매트리스가 2만여 개가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인 해체 작업도 이곳에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천안 주민들까지 매트리스 반출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 작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항상 나쁨인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늘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공사장이 학교를 포위하다시피 했기 때문인데 목이 아프다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체육대회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교문을 나서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맑은 날이지만 마스크 안 쓴 아이를 찾기가 더 힘듭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이 공사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교 앞에선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다니고 중장비는 흙을 계속 퍼나릅니다. 서울 은평구의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앞을 이 미세먼지 측정기로 측정해 보면요. 세제곱미터당 108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입니다. 학교와 학부모 측은 계속된 재건축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학교 뒤편은 3년 전부터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선 올해 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체육대회는 아예 마스크를 쓰고 진행했습니다.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아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6차례 3개월간 병원을 다녔어요. 기관지염이라는 처방전이 나왔고 2015년 6월에 보면은 2014년도에 비해서 2배로 늘었어요. 학부모들은 공사장 주변에 천으로 된 임시 가림막을 바꿔달라며 시위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은 본격적으로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는 가림막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며 공사가 좀 더 진행된 다음 달 말쯤 교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공동 연구할 기관을 오늘 베이징에 선보였습니다. 당장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연구자 교류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한중 환경장관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연구자 교류와 현장을 강조했습니다. 并且呢，也不仅仅是航管人员到中国来，中国人员也到韩国去，不仅仅是搞程序分析的，更重要的是搞监测的，一定要到现场。 양쪽이 동의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징 한중 환경협력센터는 양국 환경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서 합의한 지 6개월 만의 결과물입니다.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양국의 가장 큰 환경 관심사로 꼽은 미세먼지 연구가 최우선 대상입니다. 수질, 폐기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로도 확대됩니다. 협력센터에는 양국 과장급 인력이 상주하고 국장급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가동됩니다. 전날 한중일 3국 환경장관은 내년까지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오는 10월 동북아 청정 대기 파트너십 출범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중 환경오염센터에는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연구와 실질적 대책 수립 등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재입니다. 재벌그룹이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규제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실태를 점검해보니까 이들 기업의 내부 거래가 8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오히려 훌쩍 늘었습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을 기준보다 살짝 낮춰 규제를 피하는 등의 꼼수가 많았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광고업체 이노션입니다. 설립 당시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장사였습니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작된 2014년 전후 총수 일가 지분을 팔면서 지분율이 29.9%까지 낮아졌고 2015년 상장사가 되면서 규제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 규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이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4년간 1.7배나 늘어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계열사 HDC 아이콘트롤스 역시 같은 방식으로 규제를 피했고 삼성 웰스토리는 규제 도입 직전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들 사각지대의 기업은 규제를 받는 회사들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규모도 법 시행 직후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2013년 12조 4천억 원이었던 내부거래 규모는 이듬해 7조 9천억 원까지 줄었다가 2017년 14조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공정위는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조만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엔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지분율 기준을 2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대한항공 계열의 저가 항공사 진에어에 대한 징계가 곧 결정됩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막내딸 조현민 씨가 6년 동안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 임원을 지낸 일에 대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인데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조현민 씨는 미국 국적인데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였습니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내 항공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진에어와 조 씨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사실은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문제가 불거지면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법무법인 3곳에서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거의 지금 법률 자문과 이런 조사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머지않아 곧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면허 처분 결정은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 항공업계 쪽 시각입니다. 약 1,700명이나 되는 진에어 직원들의 일자리가 불투명해진다는 겁니다. 상장회사라서 일반 주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면허 취소까지 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징금 규모입니다. 만약 과징금이 적을 경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이번엔 침략자로 표현했습니다. 불법 이민 부모와 자녀의 격리 수용을 철회하며 한 발 물러서는 듯했죠. 최소한의 법적 권리인 재판도 없이 이들을 즉각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해서 위헌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국경을 침략하는 걸 허용할 수 없다.
침략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입니다. 판사나 법원 소송 없이 이들이 돌려보내야 한다고 썼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는 트럼프의 주장이 불법이고 위헌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민자들의 적법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의 이민 제도가 합법적 이민을 몇 년씩 기다리는 이들에게 불공평하다며 이민은 장점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력, 재산, 영어 능력 등을 점수로 매겨 미국에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민자 아이들을 태우고 수용시설로 향하는 버스를 가로막은 시위대들이 창문에 손을 올려 아이들과 소통합니다. 국경 인근의 텍사스 이민자 수용소에는 아동 감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립국자와 자녀를 함께 수용하는 공화당 법안의 하원 투표가 이번 주 예정돼 있지만 민주당은 미성년자를 가둬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지난 21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보도블록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10살 미만의 어린이에겐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면서 부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보도블록에 직접 맞은 사람은 없었지만 8살 아이가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국내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시간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고 플랫폼 업체인 DMC 미디어는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이 35.5분으로 집계돼서 지난해 조사 때보다 7.4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가짜뉴스, 정보 유출 논란에 SNS 이용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물건값을 치르거나 돈을 붙이는 전자결제 금액이 지난 1분기 하루 5,81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되고 스마트폰 간편 송금 앱으로 돈을 주고받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특산물로 유명한 오징어가 남해에서 더 많이 잡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권에서 잡힌 오징어는 32,500톤으로 남해권의 60%에 그쳤습니다. 동해안 오징어의 어획량이 줄어든 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쓰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줄이겠다면서 환경부가 여러 대책을 발표했죠.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컵 홀더나 빨대 같은 플라스틱 사용 실태는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이 커피 전문점에서는 매장에서 사용하고 버려진 일회용 컵을 세척을 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지난 주말에만 모인 플라스틱 컵이 300여 개가 넘는 양인데요. 이 매장에서는 음료를 머그컵에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일회용 컵이 버려지고 있는 걸까요? 매장에서 드시고 가시면 머그에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드시고 가시는 거면 머그 가져가시는 거예요? 평일 점심시간 30분 동안 한 커피 전문점을 살펴봤습니다. 판매되는 음료 50여 잔 중 머그잔에 담겨 나가는 음료는 3잔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한 잔은 일회용 컵으로 바꾸고 자신이 직접 가져온 컵을 이용한 사람은 1명에 그쳤습니다. 매장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일회용 컵을 사용합니다. 금지 안내문이 무색합니다. 전 일회용잔이에요. 아무래도 그냥 시간 때우려고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마시다 바로 딱 들고 나가는 게 편하거든요. 지난 1일 환경부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줄이겠다며 국내 16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줘 개인 컵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300원이나 뭐 그렇게 할인해 주는 게 별로 메리트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텀블러가 짐이 되기도 하니까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차라리 테이크 아웃잔으로 사용하는 게. 환경부는 8월부터 머그컵 사용 여부를 묻지 않는 매장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용 여부를 묻지 않는 매장은 물론
머그컵이 금세 다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환경부 대책이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금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시켜서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홀더가 아니라 종이컵 하나를 통째로 끼워서 줍니다. 이게 편리하기도 하고 카페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 커피 한 잔에 일회용 컵 2개를 쓰는 겁니다.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서울 방산시장에도 에어홀더라고 불리는 두꺼운 홀더 등이 눈에 더 많이 띕니다. 유행이 근대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이중컵 더 많이 쓰세요. 홀더도 같이 쓰시고 홍보용인 거죠. 대부분이 재활용이 힘든 전면 인쇄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면에서는 이게 좀 좋지를 못하는데 요즘은 좀 시각적이고 그런 걸 많이 따지니까 이런 것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퇴출 논란이 거센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도 없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가볍고 작아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종이 빨대로 대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컵 외에 뚜껑과 빨대, 홀더 등의 부속품은 자원재활용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궤도가 아닌 규제는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빨대 같은 경우에 좀 국제적인 동향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국내에 어떻게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실효성 없는 대책이 되풀이되면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문제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나 지금조차 잘 몰라도 나 차차차 아니까 더 안심하고 지금조차 잘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KB가 역시 KB 중고차 국민 플랫폼 KB 차차차.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삼김 퀴즈. 최양락, 배칠수 콤비가 진행한 라디오 시사 꽁트였습니다. 사자에게 정답. 네, 와 있어요. 로빈 후드. 사회자. 내가 정답. 네, JP. 정답. 네, DJ요. 땡 소리가 나면 역정마저 내며 아쉬워하던 삼김과 당황하는 사회자의 말투는 모두를 유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을 희화화한 호너였지만 당사자들도 싫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를 맨날 틀리시던데요, 답을 말씀하실 때? 시청자가 좋아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예. 이게 벌써 2007년 2월의 일이었으니까 당시만 해도 뭐랄까 기분 좋은 낭만이 존재하던 시대였다고나 할까. DJ, YS 그리고 JP, 이름의 약자만으로도 통칭되는 삼김의 시대는 그렇게 오랜 시간 그 권위를 강고하게 하기도 하고 조금씩 허물어 가기도 하면서 한국의 정치사 속에서 생명력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례로 대통령이 됐고 한 사람은 5.16 쿠데타로 시작해서 유신의 시대를 거쳐서 일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2인자의 역할을 담당했죠.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떠나감으로써 이미 오래전 정치적으로 막을 내렸던 삼김의 시대는 존재의 관점에서도 비로소 역사의 종언을 고하게 됐습니다. 이미 세상은 변해서 지역주의와 보수 파벌 정치는 물론이고 반공과 분단의 이데올로기마저 조금씩 사가가고 있는 시기. 세상은 우리가 지나온 삼김의 시대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수의 정치 지도자에게 의존했던 삼김의 시대에서 벗어나 시민이 권력을 만들고 감시하는 시민의 시대를 꿈꾸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다시 추억의 삼김 퀴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목청을 높여 어이 사회자 정답 이렇게 외치던 정치 구단들, 그러나 모두를 유쾌하게 때론 통쾌하게 만들어주었던 그 퀴즈를 시원하게 맞춰낸 삼김은 없었습니다. 다만 딱 하루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다음 날에 사회자 최양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땡이 아니라 딩동댕을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딩동댕은 그보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저와의 인터뷰에서 DJ가 했던 바로 그 대답에 대한 정답 처리가 아니었을까. 예, 근데 문제를 맨날 틀리시던데요, 답을 말씀하실 때. 시청자가 좋아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예.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역대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들은 국민훈장 문화장을 다 추천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관례라는 것도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팩트체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정부가 김종필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는데 관례에 따랐다, 이걸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추서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사후에 받지 못한 훈장이 있으면 그걸 그때 가서 서운을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모든 총리에게 다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모든 총리에게 사실인가요?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네. 정부 수립 이후 지난 정부까지 총리 수가 40명이었습니다. 저희가 40명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별세한 전직 총리는 김종필 전 총리를 포함해서 20명인데 네. 이 중에서 4명이 무궁화장 추서를 받았습니다. 20명 중 생전에 이미 받은 총리는 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이 지금 무궁화장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0명은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20명 중에 10명밖에 없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행안부는 2010년도 이후를 관례로 얘기한 것이다, 네. 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010년 이후로는 이 원칙대로 된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이 훈장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71만 원 정도입니다. 훈장 외에 연금 같은 추가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례도 모두 살펴봤습니다. 대통령은 상훈법에 따라서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받습니다.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11명 다 받았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부인도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1967년에 상훈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 해에 유경수 전 여사가 처음으로 수여를 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1980년 전두환 씨의 취임식 장면인데 부부가 함께 어깨에 저 붉은색으로 네. 무궁화 대훈장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국내 최고 등급 훈장인데 이 훈장은 순금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 4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훈장을 받더라도 다른 추가 혜택은 없습니다. 네, 근데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돼서 훈장도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궁화 대훈장은 취소되거나 박탈되지 않습니다. 네. 공헌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김 전 총리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추서한다라는 오보가 한때 이제 혼란을 줬던 건데 네. 무궁화 대훈장하고 무궁화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오보였는데요. 네. 현장에 있던 기자가 정치권의 주장이 나왔는데 그 주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서 보도했기 때문인데 네. 행안부에 따르면 이제 오보이고 공식 전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오대영 기자 설명을 좀 종합을 해보면 대통령은 취임하는 그 시점에 예외 없이 훈장을 받고 총리도 사후에 이제 훈장을 추서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추서한다는 게 이제 최근 2010년 이후의 관례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셀프 훈장이다, 훈장 남발이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고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깨보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평가받겠다면서 취임과 동시에 수여되는 걸 거부했고 퇴임 직전에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취임 때 훈장을 받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 훈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뭐 셀프 훈장이다, 훈장 남발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좀 개선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컸다면 네. 거론된 대안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미국 사례인데요. 미국은 셀프 훈장이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퇴임한 뒤 4에서 22년 사이에
평가가 이뤄지게 됩니다. 대체로 전직 대통령이 받는 편이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의 경우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과를 좀 철저하게 가려서 훈장을 주자라는 취지인 거죠? 네, 프랑스에서는 훈장 남발 가능성을 좀 차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훈장의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1962년 정부 수립 이후에 12만 5천 명이 넘지 않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김진태가 김성태에게로 잡았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네요? 예. 예. 둘이 상당히 많이 갈등이 심한데 가운데 한자만 다르고 상당히 비슷한 이름입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가끔 보니까 박성태 기자를 김성태 기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군요. 아, 잠깐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성이 확실히 다릅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밀양박 씨. 예, 너무 화내지 마시고. 예. 예. 박성중 의원 메모에서 친박 핵심으로 분류됐던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은 연일 이름이 비슷한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도 페이스북에 김대행은 철진한 친박 타령을 그만두고 하루빨리 물러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의 갈등을 개파투쟁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렇지만 당이 해야 할 일은 개파투쟁이 아니라 노선투쟁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은 당내에 지금 친박은 없다라고 규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친박이라는 용어가 김진태 의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초재선 의원의 일부 또 중진들의 일부가 과거에 친박으로 다 분류됐던 의원들입니다.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개파 투쟁이 아니라 노선 투쟁이라고 하면 예. 노선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혁신안을 설명을 할 때 예전에 수구 냉전주의 보수 이념을 버려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당시에도 김진태 의원은 주장을 했었지만 이번에도 본인 자유한국당의 기존 이념을 수구 보수로 규정을 하면 안 된다. 예.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구 보수로 규정을 하면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로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념 투쟁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념 투쟁이 되면 친박들은 확실한 지지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뭐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퇴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특별히 아예 대응하지도 않고요. 묵사라는 모양인데요. 대신 원내대표 본연의 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최를 했고요. 또 후반기 원 구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예. 원 구성이라고 하면 후반기에 국회의장,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 또 의원들의 각 상임위를 배분하는 일인데요. 굉장히 관심사죠, 그게.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인기 있는 상임위에 가고 싶어 하는데 이 상임위 배분을 결정하는 게 바로 원내대표의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 당은 개파나 선수와 관계없이 능력 중심으로 상임위 배분과 위원장 간사 인선에 나서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예. 뭐 선수나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표시가 되는데 능력은 표시하기 어렵습니다. 즉 김성태 원내대표가 판단하면 그만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무래도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달려있는 상임위 배분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좀 부탁을 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어찌 보면 뭐 약한 고리 이렇게 그렇습니다. 표현할 수도 있겠죠. 실제 원내대표실에는 이러한 청탁들이 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잉크냐 종이냐로 잡았습니다. 무슨 투표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는데요. 진행상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처럼 보기 드문 해프닝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김관영, 이현주 두 의원이 후보로 나왔었는데 저렇게 의원들이 줄 서서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6명이 투표를 했는데 약 20명이 인주가 겹쳐서 나왔습니다. 즉 잠깐 사진을 보면 기표지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크고 반으로 접어서 접는 거군요. 투표함에 넣는 건데
양쪽에 이름이 있는데 한쪽에 찍은 도장이 양쪽에 번져버린 겁니다. 이거 옛날에 투표할 땐 굉장히 주의사항을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요즘 뭐 저런 걱정은 없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투표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사실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고 유승민 전 대표가 두문불출했었는데 오늘 투표 때문에 저렇게 나와서 투표를 하고 대신 기자들에게는 별말 없이 바로 저렇게 악수만 하고 갔습니다. 근데 바로 재투표를 해야 돼서 다시 저렇게 간신히 전화 연락이 돼서 불려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양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바른미래당은 이제 번지지 않는 볼펜으로 토의 끝에 투표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렇군요. 재투표를 했고요. 재투표 결과 김관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투표가 왜 번졌냐? 흔히 원내대표 선출이나 국회 내에서 투표는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은 좀처럼 없었는데 물어보니까 일단 투표지를 좀 두꺼운 것으로 바꿨는데 이 투표지가 잉크를 잘 흡수하지 못해서 번졌다고 하고요. 시험할 땐 문제가 없었는데 마침 인주도 새 인주여서 잉크가 많이 나와서 번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고가 나려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들 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새롭게 좀 나가보려는 바른미래당에서는 약간 어이없는 모습이 됐었습니다. 한편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출된 뒤에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요? 마지막 키워드를 열죠. 마지막 키워드는 보석의 이유로 잡았습니다. 보석 도중에 나오는 거요? 그렇습니다. 귀금속은 아니고요. 법원에서 재판장이 허가하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신동빈 회장 측은 지속적으로 보석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선 명목적인 이유는 오는 29일 롯데그룹 전반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주총에 참가해야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롯데는 지금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29일 주총에 신동빈 지금 롯데 회장의 해임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주총에 나가서 주주들을 설득해서 해임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보석으로 풀어달라라고 변호인이 요구를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게 실화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보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전례를 다 보진 못했는데 실제 뭐 주총에 나가야 된다라면서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근데도 아무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제 변호인은 이 보석 허가의 정당성을 요구하면서 일부 표현을 썼는데요. 롯데 경영권 다툼에 보석이 되지 않으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법원이나 검찰이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 민간 기업 경영권까지 법원이 고려를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가 당장 나올 수 있고 지금 재판 중인데 아무튼 그 경영권 문제를 풀어달라 이런 경영권 문제 때문에 자기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주총에 참여해서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하지만 과거 기업 범죄들에서 뭐 경영권 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풀어달라 이런 주장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에 대한 일부의 비판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양지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치킨집 사장이 만약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배달원이 그만둬서 배달해야 한다고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따졌고요. 규모가 다를 뿐 이전과 같이 대기업 특혜를 요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속돼 있는데 뭐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되니까 보석으로 풀어달라. 어떻게 보면 그런 주장과 원칙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보석 여부는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검찰에서는 현재 신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풀어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전국에 장맛비가 옵니다. 기온도 내려가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비가 온다고 하면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갈 기대를 하게 되죠.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끝나고 오늘 소셜 라이브는 팩트체크 팀이 맡게 되는데 여기서 하지 않고 사무실에 올라가서 한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이사 갔거든요.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People get ready. There's a train a-comin'. You don't need no ticket. You just get on board. All you need is faith to hear the diesels coming. Don't need no ticket. You just thank the Lord.